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행정쟁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치러진 우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간략히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제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제가 스스로 882기호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의 수강생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셨죠. 행쟁만 잘 봤어요, 뭐 이렇게. 여튼 한마디로 올해 행정쟁송법 문제를 총평해 보자면 무난했다라는 거죠. 뭐 저의 강의를 들은 분들은 소수일 거고, 또 그 많은 강의를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행정쟁송법만큼은 그래도 타 과목보다는 더 잘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1문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문제는 가지고 계시겠죠? 또 시험 또 치르셨으니까 문제 잘 머릿속에서 복귀하면서 저의 간략한 총평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수강생들은 그냥 답안까지 세팅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2기, 3기 동안 나올 거다라는 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죠? 몇 번이나 답안 작성 연습하시는 문제들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자마자 아마 기계적으로 답안지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는 법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전 활용이 중요한데, 뭐 법전에 있는 내용을 아예 법전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이 있고, 또는 법전을 참조하면서 살짝 살을 붙여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요, 아예 법전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은 우리가 법전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도 법조문 다 적을 수 있는 정도가 되셨죠? 네, 암튼 자, 1문부터 이제 설명해 보면, 1문은 1번이 원고적격이었고 2번이요 무명 항고 소송과 관련된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모의고사 또는 2기, 3기 프린트를 통해서 계속 정리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원고 적격도요, 만약에 저의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이라면 간략히 두 문자. 왜 두 문자가 중요합니까? 한정된 시간 속에 답안지를 적음에 있어서 어떻게 일목요연한 목차를 잡으면서 답안 소수를 할지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고 적격 떴다라고 하면요, 친구들끼리 카드 내미는 그 상황을 당연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어이 내가 살게, 어이 내가 살게, 어이 내 삶. 그죠? 네, 원고 적격 관련된 부분, 저희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부분은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고 적격은 행정소송법 12조 제1문에 있더라. 법조문 찾지 않고도 알아야 될 부분이죠. 여튼 그 법조문을 보면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따라서 일단 원고 적격의 간략한 의 정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단어 법률상 이익, 이 이익의 의미가 뭐냐? 내가 살게, 이거죠. 네. 그래서 문학판권과 관련된 또 학설도 두 문자로 외웠죠. 일단 건너뛰고요. 암튼 우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라고 이런 학설의 내용도 또 잘 적으셔야겠다. 판례도 더 잘 적으셔야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학설의 내용 중에서 법률의 범위가 중요한 거죠. 어느 법률까지? 이것도 외웠습니다. 당관기, 당해 처분 근거 법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 1문에 있어서는 토속 채취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이었어요. 그쵸? 토속 채취 허가 처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 관련 법률 기본권까지도 고려하자. 당과 간이 기싸움하더라, 당관기. 이런 내용 적고, 결국은 제3자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주민소송, 인인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인인소송, 경원자 소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인소송의 유형이 등장했었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잘 보면 또 그 인인소송의 인인이 누구였냐? 영농법인이었어요. 따라서 민소법 51조
당사자형 능력과 관련된 내용도 간단히 언급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 법인도 당사자형 능력 존재해. 따라서 이러한 법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냐 안 하냐의 문제나 다름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따라서 물음 1번, 문제 1번에 있어서의 물음 1번에 있어서는 원고적격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를 잘 적고 난 다음에 판례의 그대로의 내용은 아니었죠. 네,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 구역 내냐 왜냐. 그런데 여기서는 피산지 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적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런 법인에게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익이 결국 법률상 이익이냐 아니면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냐 이런 부분에 관한 케이스 포섭을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네, 원고적격이 있다로 결론 내리시면 되긴 하는데 그 반대의 내용을 포섭했다 하더라도 그래요. 뭐 감점이 아주 많고 이렇진 않죠. 논리의 흐름만 잘 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음 2번과 관련된 부분은 무명 항고 소송이죠. 또 이것도 한번 보면 우리 행정소송이다라고 했어. 행정소송은요. 종류가 또 제882교의 친구 항당민기죠. 항당민기야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야 항고소송 당사자 민중기관소송. 그런데 이 항당민기는 고등학교 때 선도부가 아니라 치무부를 만들었더라.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즉 항고소송의 유형은 이 세 가지가 있더라. 행정소송법상.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열돼 있지 않은 이름 없는 항고소송, 무명 항고소송. 그죠? 네. 즉 이 무명 항고소송 우리 또 의회 다니는 작품 의회작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자기의무 확인소송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름 없는 항고소송과 관련된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외로 배점이 30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는 가처분이 또 논점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설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 단계죠. 그리고 어떤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를 묻고 있어요. 소제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따라서 소제기와 관련된 이런 이름 없는 항고소송이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이 인정될 것인지 이것이 주된 논점이죠. 가처분을 적는다 하더라도 한두 줄 적는 거지 가처분이 주된 논점이 아닌 거죠. 네, 여튼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과 관련된 무명 항고소송. 그런데 여기서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죠.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다른 점이 뭡니까? 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적 통제지만 사법심사와 관련된 부분이 행정소송이죠. 따라서 행정부가 행한 일을 사법부가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는 것.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거죠.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인정되는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등장하는 즉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을 사법부가 뭔가 간섭한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권력분립이라는 게 어디에서 태생되었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태생된 거죠. 예전 프랑스 혁명 기타 등등 몽테스키의 기타 왜?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만 인정되니까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세금도 군주가 처벌도 군주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권력을 나눴던 거죠. 따라서 이런 점이 우리 서술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 분리 원칙이라는 의미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권력 분리 원칙을 이해해서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검토죠. 하지만 이제 허용되는가라고 물었으니까 모의고사 때도 매번 연습했었던 부분이죠. 그래 허용되더라. 이런 논고도 잘 써야 되겠죠. 배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학설상으로는 인정될지언정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부정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여기서 소송 제기한 갑이라면 갑 등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서 이러한 무명 항고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겠다. 이런 마지막의 결론으로서 완벽히 마무리한다면 이 일문에 있어서의 물음 2번 이것도 완벽히 또 잘 적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또 조금 다른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답안을 조금 더 보충한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었던 수강생들은 정말 많이 연습했었던 부분이고 배점이 그나마 30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을 좀 풍부히 써야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솔직히 제가 공인노무사 강의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기출 강의 해설인데 솔직히 제가 처음 공인노무사 강의 했었을 때 1년 차 때의 수강생들한테는요. 작년
1문의 1번이죠. 네. 그 10점짜리 늘 이렇게 20점, 30점, 25점, 25점 이 출제 유형을 대비하다가 조금의 1문의 1번 충격이 있어서 오히려 2년차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문제 출제되었던 거죠. 뭐 이제 앞으로 또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좀 더 저의 이름이 알려지겠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3년차 강의 때는 더더욱 더 열심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문은 이렇게 또 마무리 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2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문도 우리 늘 노무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속에 있어서의 내용으로서 많이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네, 우리 해고, 그렇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행정쟁송상의 구제 방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리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아무리 복잡할지언정 제가 강의 시간에 늘 그림을 그렸죠. 그림 그리면 사실관계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죠. 논점 찾는 연습. 그리고 특히 문제 2번은요. 유력한 문제로서 협의 소익 출제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2기였나 3기였나 마지막 기본서에 있는 최신 판례까지도 정리했었던 부분이죠. 협의 소익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협의 소익도 우리 행정소송법은 예외만 존재하는 거죠. 예외 조문수로 원칙 조문이 없는. 지금 방금 원고 적격이 12조 1문이라고 했다면 협의 소익 조문은 12조의 두 번째 문장 제2문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공인노무사 이제 2년차, 이제 앞으로 이제 3년차 강의에 접어드니까 저 강의를 듣고 합격한 분들과 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스러운 소리 한번 해보면 제가 존나 원하는 개가 있다고 했죠. 존원개. 이때는 협의속이 있고 소원해. 그쵸? 플러스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아무튼 이때는 협의소가 없더라 뭐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이와 관련된 협의소의 부분. 이것도 받는 순간 정말 법전 한번 참조해보지 않고 쫙 써야 될 부분인 거죠. 케이스 포섭만 잘하면 되고 그 케이스 포섭에서 뭡니까? 최신 판례와 관련된 내용의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거죠. 논거 정도 한 4가지 정도 나열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결론 협의 소익 존재한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최신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정리될 부분. 따라서 우리 항상 이제 앞으로 또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우리 연기 1기부터 이제 시작하겠지만 2기, 3기 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본 내용 답안에 적을 것들은 외워야 되겠지만 이제 최신 판례 아주 중요하고 출제 유력한 그런 최신 판례들은 조금씩 요약하면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 잘 체크해 보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 문제 2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소익과 관련된 일반론 적고 난 다음에 최신 판례의 내용, 즉 말 그대로 뭡니까? 이런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 내지는 목적, 그죠? 그 다음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직에 복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정년 앞두고 만약에 해고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월급 기타 등등의 금전을 보상받는 것, 이런 것과는 서로 그래요, 구별되는 내용들이더라. 따라서 실효적인 민사소송이 반드시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볼 수는 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의 논거를 잘 서술하고 난 다음에 협의 소익 있다라고 마지막 결론 내리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2번에 있어서는 뭐 결론까지도 크게 다투어지지 않는 유력한 문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은요, 저의 사례집에 그대로 있었던 부분이죠. 2020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변형한 문제, 즉 사실관계만 변경되었을 부분이죠. 네, 내용 똑같다. 즉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냐와 관련된 학설 판례 내용 쓰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풍부히 잘 포섭시키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 2번, 3번 뭐 이런 저런 또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만 잘했다면 논점 잘 잡으실 수 있겠다. 다만 내가 조금 써야 될 내용보다는 배점이 조금씩 많았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써야 될 내용보다 배점이 조금 작게 나왔다고 한다면 올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써야 될 내용보다 배점이 조금 많았죠. 따라서 좀 더 상세히, 좀 더 자세히, 즉 행정쟁송과 관련된 이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내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행정 쟁송에 대한 이해도, 실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판단하는 좋은 문제, 좋은 기출 문제라고 또 평가됩니다. 여튼 행정쟁송법 아직까지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살짝 듣보잡이죠. 네, 송기호가 누구야? 이름도 회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튼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또 잘 보셨을 거라고 보고, 무난한 게 그냥 안다는 것이 무난한 게 아니죠. 내가 답안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써야 될 내용들이 쫙 세팅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팅된 것이 어떻게 답안을 적을지, 방금 두 문자처럼 두 문자로서도 목차가 쫙 정리되어 있는 거죠. 받자마자 이거 본 문제네, 또 외웠던 그 유형의 문제네 라고 해서 열심히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전을 안 보고도 써야 될 문제, 법전을 참조해야 될 문제, 아예 법전을 뺏겨야 될 문제.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법전을 아예 참조하지 않고도요, 한 페이지 넘기지도 않고 법 조문들 다 외우셔야겠죠. 방금도 아까 얘기했던 법인, 민소법 이것까지도 들쳐가지고 몇 전지 외워야 돼? 51조. 법인 아니라면 52조까지. 그죠? 이런 부분들 다 법전 활용도 잘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수업들은 또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또 합격의 영광이 있길 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소수니까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행정쟁송법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3년차 강의인데요. 한 이 정도 됐다면 이제 구력이 좀 쌓였죠. 좀 더 기본서, 사례집 보충하고 또 2기, 3기 통해서 최신 판례, 기타 등등 요약서, 항상 제가 기본서는 한 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지만 프린트 내어드리는 거, 하다못해 프린트 내어드릴 때도 프린트로만 갖고 있지 말고 기본서에서 같이 막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2기, 3기 때 기본서까지도 정리했습니다. 여튼 저 수업을 들으실 이제 앞으로의 공인노무사 수강생들에게도 행정쟁송법만큼은 늘 쉬어가는 과목, 정말 합격의 전략 과목으로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늘 시험 문제 머릿속에서 계속 복기하고 계실 건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면서 또 훗날을 도모해 보시죠. 항상 결과 발표 나기 전에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감만 있지, 또 아주 잘 본 사람은 또 솔직히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한 과목 조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따라서 이제 발표 날까지 희망 고문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잡으시면서 조금 한숨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또 3년차 강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입문 강의, 맛보기 강의 뭐 이 정도로 또 촬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맞대면서 행정쟁송의 신기원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